자, 그러면은 고학령 전문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럼 여기 불을 켜도 되겠네? 질문지는 남겨둘까요? 아니, 뭐. 지난 거니까 예. 하세요. 그래, 딴 분 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환경정책협의회 정책자문위원인 고광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복철 대표님께서도 환정협의 대표님이시고요. 제가 이제 거기 자문위원을 해서 참석하게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산림이나 이쪽 사실은 처음으로 용어들이 많았어요. 환경정책 하지는 않았고 저는 행정하고 정책학을 전공했고 또 뭐 재난행정이나 재정 쪽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러주셔서 전문성 있는 프로에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저는 행정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돈을 좀 예산을 좀 많이 보게 됐는데요. 보니까 올해 그 산림청 산불방지 대책 예산이 한 579억, 58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올해 이제 산불이 초기에 났잖아요. 나고 나서 산림청에서 확보한 추경 예산이 4,200억, 400억 그 정도 사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추경을 총괄적으로 해서 산불을 나고 나서 이제 긴급 뭐 복구나 이런 것까지 해서 그래서 1.2조에 재난대응 해가지고 1.4조가 해서 2.6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산불이 이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580억 정도 관리를 하다가 산불이 나니까 한 2.6조를 쓰는 거면 상당히 많이 갑자기 이제 재난 상황에서 근데 이제 재난이 터지면 아까 어디 우연찮게 기사를 봤는데 산림청은 사실은 이런 말하면 좀 바꿔지겠지만 조직의 역할과 힘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그 예산은 어딘가에 쓰여져야 되고 그 예산을 배분하는 권한을 가진 산림청이 힘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조직도 커지고 이제 자리도 높아지고 또 이제 권한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어떻게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6조를 올해 쓰고 있을 건데 아직 다 못 썼을 거고 큰 돈이고 인프라도 갖추고 산불 대응도 하고 피해 입은 사람들 뭐 피해 복구도 하고 있을 거고 아직까지 뭐 제대로 회복되려면 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김홍철 대표님이랑 맨날 가끔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얼마나 이거를 정말 그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대응하고 나중에 큰 비용을 덜 들게 사실 이 산불로 인한 피해액을 계산했을 때 8.3조까지 계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4조를 써서 8.3조의 돈을 과연 얼마나 복구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강원환경 비전 포럼에서 주최하는 세미나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게 돈을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 근데 중요한 방향은 산불 그러니까 이제 재난 대응으로 있어서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보면은 예방 측면하고 복구 측면에서 이 산불에서 근본적인 예방과 복구는 역시 결론적으로는 종합적으로 보니까 역시 화력수림 확대가 필요하다는 어떤 결론을 내주신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상당히 과학적인 그런데 기존에 보면은 우리가 그 다양하게 산불에 대해서 대책들을 많이 내놓고 돈도 많이 썼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결론은 얘기는 자연 스스로의 복원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그 자연 복원력이 지켜야 되고 그 만약 일부 필요하다면 조립을 하게 된다면 지금 기존의 침엽수는 산불의 피해를 훨씬 키울 수 있으니 화력수, 그러니까 물기가 많고 수분이 많고 산불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수림은 수종은 이제 화력수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게 얼마나 지금 예를 들어서 산림청이나 산림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나 이쪽에서 얼마나 인지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원주 교수님 아까 자료에 따르면 인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좀 보이는데, 그렇지만 아직 학계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고, 현장에서도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북유림은 조금씩 느는 게 보이는데 사유림 쪽은 오히려 최근 몇 년 사이에 봤을 때는 화력수가 좀 줄더라고요, 그 조림이.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궁금하긴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아까 처음에 이기성 교수님이셨는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버넌스 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민간의 어떤 자율적인 지역마다 산의 지형 그리고 산불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환경 생태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산불이 나도 그 밑에 여러 씨앗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참나무가 아까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 보건 능력이 뛰어난 지역이 있고, 말씀한 김업철 대표님 칼럼 돼가지고 봤는데 일부 지역은 자연 복원이 쉽지 않은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자연 복원이 가능한 곳에서는 기다리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조림 필요하고, 그 조림은 이제 그게 지형이 급하고 토신이 얕은 지역에서는 인공조림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단계별로 보면은 아까 이기순 교수님과 신숙 교수님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 진단할 때 이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보호 방식을 결정하는데, 진단하는 과정에서 이게 자원보건으로 갈지 조림으로 갈지 이걸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토양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화력수 중심의 혼합조림을 해서 단계적으로 가고, 제가 볼 때는 국가가 이 산림청의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의 배분권이든 어떤 복원의 방법이나 전략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게 산림청의 권한이긴 하겠지만, 최대한 그걸 내려놓고 지역별로 어떤 거버넌스, 산림 복원 혹은 뭐 산불에 대한 대응 복원이나 뭐 재난 대응도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산주, 학계, 시민단체 여러 지역별로 각각의 제일 잘하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든 지역에 있는 산 관련한 어떤 그 산을 많이 이해가 높은 분권형으로 보건거버넌스를 만들고, 거기 과정에서 각 산림청에 또 지방지청들이 있을 건데 그 지청들이 관여하는 걸 조금 줄이고 좀 지켜보고 전략적으로 이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복구 예산이 피해받는 사람들 돈 나눠주는 게 급한 것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별로 조금 다 다를 것 같다, 내용이. 그리고 예산은 나눠먹는 데 집중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김원철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연보건과 그 다음에 일부 필요한 지역을 조림을 통해서 혼합적인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과학적 진단을 통해서 분권형으로 보건체계를 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광명 정의원님, 네. 정책학적인 입장에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윤희 연구위원님 신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는 정윤희입니다. 앞서서 정우주 교수님께서 살짝 코멘트를 주셔서 좋은 발표를 들을 때 토론하기가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뭔가 좋은 발표를 들어서 제 의견을 덧붙이거나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제가 사실 산림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는 강원연구원에서 지역계획, 그러니까 환경을 기반으로 한 지역계획을 고민하는 연구자로서 이 자리에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오늘 제목도 그렇고,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해서 화력조림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필요성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셨던 PT에서 나온 여러 내용들에도 모두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제가 드릴 말씀은 그 화력수림의 확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화력수림을 확대할 것인가 또는 오늘이 이제 강원 환경비전 포럼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 관점보다는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에서 봤을 때 좀 더 고려해야 될 요소는 없을까? 이거를 좀 더 저는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발표에서 보면 산림이 이제 단순한 목재 생산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나 정체성이 투영된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기능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에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공익적 기능 중에 이제 여러 기능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는 강원도에서 좀 특히 고민되는 전략 중에 하나가 가치 중에 하나가 경관적 가치와 그 휴양 기능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산림이 가지는 기능보다 강원의 산림이기 때문에 더 그 기능이 중요한 부분이 경관적 가치나 휴양의 기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 주제를 좀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재해재난의 상황에서 침엽수림을 화력수림으로 전환하자는 논의에서 그 지역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경관자원을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할지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발표되는 두 분이 강릉에서 와주셨는데요. 강릉은 사실 소량 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고속도로에서 들어가면서도 일부러 소나무 가로수를 심기도 하고 억지이지만요. 근데 사실 도시 이미지라고 하는 게 저 같은 지역계획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도시를 관리하는 데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들려고 한다고 쉽게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그거를 갖고 있는 도시는 굉장한 자산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그 강릉이라든지 우리 동해안의 어떤 그 침엽수림이나 그 소나무림이 굉장한 자산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적 자산으로 갖고 있는 도시에서 어떤 단순히 모든 숲을 화력수로 바꾸자라는 방식의 어떤 일률적인 그 어떤 주장은 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주장이 나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 전공이 이제 조경이고 계획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계획이고 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 말씀 중에 다양한 기능을 고려해서 조림을 하자, 그 다음에 또는 그 자연복원을 하자, 또 그거를 위해서 정준국 교수님께서는 그 산림기능 구분도를 잘 활용하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하나 더해서 그 공간 기반 조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는 공간 기반의 그 복원이면 사실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이 공간 기반이라는 표현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모든 계획의 추세는 농촌도 농촌 공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농촌을 대상으로 놓고 기존의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공간 단위로 구분하고 그것들을 이제 플랜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환경 계획도 예전에는 수치와 표 중심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이제 지도 중심의 그 공간 베이스의 환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산림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조림이라든지 또는 관리, 꼭 조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뭐 인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의 그 임상이라든지 뭐 연급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그 속성들을 활용해서 계획을 해왔지만 그런 것 속에는 공간이라는 개념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산림에서의 공간은 뭘 의미하느냐 생각해보면 결국은 유역 단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유역 단위가 사실 우리가 전국을 놓고 이제 수자원에서 관리하는 그런 표준 유역 관리가 아니라 산림에서 필요로 하는 그 물줄기, 산줄기 기반의 섬세한 그 유역 단위가 필요하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어떤 산림 경영 계획이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지역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아마 이런 필요성은 저뿐만 아니라 그 산림에서 산림 계획을 하시거나 이제 그 산림 경영을 전공하시는 또는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산림청에서는 그 산줄기 주소 체계라든지 또는 그 유역 단위, 그 표준 유역 단위를 이제 발표해서 산줄기 중심으로 해서 산림통합관리 공간 단위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연구를 하게 된 핵심 요소도 산불을 끄려고 하는데 막상 산불 진화를 할 때 업무 지시가 제대로 안 됐었다는 얘기가 들렸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불은 굉장히 많이 번지고 퍼져가는데 산불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뭐 불을 끄기 위한 그 소화제를 뿌려야 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산줄기 안에서 주소 체계가 적고 또는 그것을 공간 단위로 섬세하게 관리하는 체계가 없다 보니까 그런 뭐 방제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유협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태적인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산림의 기능을 구현한다든지 그거를 기반으로 뭔가 그 산림 경영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짧게 오늘의 논의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강원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경관가치나 이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간 단위에 기반한 앞으로의 그 산림 경영이 좀 더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새로운 시각 그 지역계획이나 조경적인 그런 측면에서 산림 경영 계획을 고려한 복원 이런 것을 이제 짚어주셨습니다. 정민희 박사님 감사하고요. 또 이제 산림 경의 그 산림 정책이나 기술 체계를 지원하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영근 박사님 모셨는데 네.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2002년도에 국립산림과학 입사를 해서 지금은 지난 7월 1일 이후로 이제 공무원 수중 1년 좀 약간 쉬게되죠. 공무원 수중인데요. 그동안 했던 연구가 산불 폐해지 복원하고 숯가꾸기 연구를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주제하고 딱 맞는 기도 하고 사실 뭐 제가 하는 연구들이 과학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뭐 정책을 좀 지원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정책을 만들 건가 이런 연구들을 하잖아요. 국가연구기관이. 그걸 하면서 이제 사실 이런 논쟁을 되게 여러 가지 가슴 아프게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여러 가지 논쟁을 보면서 이제 이번 산불에 대해서 이제 좀 반대 쪽 입장에 보면 소나무가 이제 큰 죄인이고 소나무하고 숯가꾸기가 이게 큰 뭐 잘못해가지고 큰 산불이 났다. 그 중심에 산림청이 있다. 이런 어떤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 소나무림의 한 94%는 천연님이 일어나요. 맞잖아요. 생산한 분들 맞잖아요. 네. 그 인공조림된 지는 소나무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2000년 이후에 조림.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숯가꾸기 이야기하는데 숯가꾸기는 대부분 인공조림제 정은희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인공조림제 숯가꾸기를 합니다. 천연님에 대해서 숯가꾸기를 과거에 일부 했지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불 크게 난 데는 사실은 다 그냥 숯가꾸기 아무 상관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소나무 임에 대해서는 숯가꾸기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아닙니다. 언제 되죠? 이제 최근에 우리가 네. 그 데이터를, 산림청 데이터를 보면 옛날 천연인 보호기라는 사업으로 천연인에 대한 숯가꾸기를 했어요. 옛날 지금 공공부로 얘기도 많고요. 하지만 최근에 그 효과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는 급격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일방적인 그냥 객관적인 사실보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건가 이런 저는 보고 있고 뭔가 데이터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숯가꾸기를 이야기하면 숯가꾸기는 나무를 인공조림지에다가 조림을 숯가꾸기 하는데 숯을 심고 나서 풀매기를 하고 나무 가꾸기를 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이제 솥가꾸기를 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한 인물 여러 번 작동하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맞는데 그 사업은 이제 우리가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가 잘 자랐어. 우리가 좋은 목재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건 이제 어느 나라도 저희만 교과서도 어느 나라 다 공동적으로 합니다. 일본, 독일, 뉴질랜드 다 공동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숯가꾸기를 하지 말려면 우리나라 성립을 포기할 거냐? 그냥 자연 채취목으로 돌아갈 거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채취목으로 돌아가는. 물론 자연 복원이 나면 하루수로 자연 복원이 맞아요. 그리고 그게 빠르게 복원이 맞고요. 하지만 그 하루수는 뭐 가지가 많고 휘었고 부가 많아서 뭐 땔감으로 가능합니다. 땔감으로 가능하지만
이게 보이는 이런 뭐 건축지라든가 예산적인 쓸 수 없거든요. 그럼 그런 어떤 거 다 수입했을 거냐, 포기할 거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우리가 물론 산림성에서 좋은 그 작업의 질을 높여서 그동안 좋은 모델을 보여준 건 맞아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산을 많이 쓰고 좋은 목재를 생산 못하고 산림 작업의 질을 많이 못 보여준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육성으로 포기할 거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저도 진짜 이게 저도 그걸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우리나라 육성으로 과연 미래가 있는 건가? 경제성이 있는 건가? 이 고민을 엄청 합니다. 하고 이 투자하는 게 맞는 건가? 이 돈이 투자하는 게 맞는 건가? 수익했으면 낫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외국 사례, 뭐 일본, 독일 여러 사례 보지만 이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42%를 작업을 하거든요. 그 7, 80%를 아주 고급 목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경제력이 인공이 한 50%가 되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지형도 비슷하고 산림소의 구조도 비슷하고 생산 자체도 비슷합니다. 그 많은 노력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개발한 거죠. 자기 나라에 맞는 기술을 개발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아직 그런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가야 될 길이 많지만 그 가는 도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뭐 저희 가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여러 가지 이걸 많아서 수준이 바뀌지는 않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거지만 우리가 뭐 집단화를 한다든가 좋은 입지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까 전에 좀 화력수 침엽수에 나왔지만 화력수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연적 복원이 잘 되고 화력 장점이 많지만 그렇지만 심는다면 화력수는 사실 여러 가지 한적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화력수를 많이 심었는데 시청에서도 많이 심을 때 가보면 실패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화력수가 결국은 입지에 대한 제약이 많고 그래서 사실 아주 이렇게 제한적으로 심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조림면적이 안 그러잖아요. 몇 헥타르 한꺼번에 심다 보니까 실패지가 많고 일부 승무원 지역은 그래도 소나무가 승무원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화력수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육성립을 하는 나라는 침엽수 위주로 갑니다. 육성립을 이야기했지만 입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응력이 뛰어나고 곱게 자라고 관리가 쉽고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은 다 조림 물량을 보면 90% 이상이 침엽수로 갑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위험이 있긴 있지만 또 그런 걸 영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목재를 쓰는데 우리 육성을 해서 나무 인업을 통한 경제를 밀고 가야 되니까.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화력수가 물론 장점은 있지만 일부 침엽수도 아주 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업을 하려면, 육성 임업을 하려면 침엽수를 가져가고, 어느 집단화를 하고, 기계화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물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조림지가 당연히 효성이 있고, 토사주 심한 건 맞습니다. 그지만 우리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우리가 도로를 내놓고, 이런 거를 내놓고, 피해가 있지만, 인간이 경제활동에서 수용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비견한 대로 미국이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조림하고 나서, 우리 같은 경우 손으로 다 풀기해주는 그런 게 제초제였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왜냐하면, 그건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걸 제초제를 산에 썼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왜 이 산에다가 제초제를 썼냐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것이 또 국민적으로 수용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경제활동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이 침엽수와 그 자연보건을 물론 장점도 많고 장점도 많지만 어떻게 하면 그 장점을 지금 이야기가 좀 많지만 저는 그 장점 이야기하라고 요구가 아니겠다. 나름대로 이런 육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려고 이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우리가 저는 어떻게 하면 산림 작업의 품질을 높일 건가, 효율성을 높인 거 이쪽으로 더 이제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쪽으로 이제 지금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정책이 쉽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약 요소들이 많아서 쉽게 변하지 않지만 그런 게 있고, 화력수, 자연보건지가 되고, 자연보건지는 화력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화수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산불 페이지 복원할 때, 이런 능선불 지역은 굳이 조림 안 해도 화력수가 나면
그 자연 보건에 대해서 충분히 내화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또 접근토를 우리 저도 그런 제안을 하고 또 이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현장에 일부 우리가 가인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뭐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그 국가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국가는 뭐 식물 단순히 다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나무 심리가 다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보는 것도 다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조화롭게 하는 건가. 그거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까 사진 기능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그 6개 기능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고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지적을 하면 개선할 여지는 많고 우리가 해줄 건 많지만 우리가 지금 더 이런 논의를 그런 과정을 가는 과정이 아닌 건가. 우리가 정책 질을 높이고 현장 사업을 높이고 있는데 저도 답답해요. 너무 느려가지고 너무 느려서 답답하고 이건지 이게 우리 다른 나라 다른 분야 지금 뭐 반도체 다운체 세계를 앞서가고 있는데 살 분야 계속 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야 언제 우리가 일본을 막 일본을 따라잡다 그러는데 살 분야를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좋은 논의가 사실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정책을 바꾸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이러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어떻게 하면 같이 사실 고민을 또 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살림을 더 가치 있고 좋은 살림을 우리의 미래 살림을 잘 만들어 갈 건가 이 고민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더 할 건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뭐 우리가 좀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히 자기 의견이 있는 거고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자연 뭐 지금도 많이 이렇게 사실 분리된 걸 많이 봤죠. 저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살 분야에 가보면 저도 이제 뭐 이제 우리 과제에 그런 것은 살림 아까 현장에 리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산불 복구지 사례조사 이런 과제 항목이 있어가지고 저도 현장에 받아서 그런 잘 안 해주려고 그래 현장에 공무원들 그 칩을 보여주기 쉽잖아요. 뭐 그러는데 사실 저도 좀 가보면 국가 돈을 쓰고 이것도 음한 거 아닌가 이런 데도 사실 많이 봐요. 이건 그런데 또 여러 가지 기술과 제도와 여러 가지 같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긴 있는데 뭐 그거를 뭐 그런 게 있다고 다 우리 이목을 그냥 다두자 이거는 전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게 다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살림을 좀 한 달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나라가 또 더 우리가 진짜 우리 미래의 꿀수생으로 좋은 건강하고 가치는 수로 가려하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 네, 이영건 박사님 20년 넘게 이 산림 과학을 연구하시면서 현장에서 이제 경험한 바 또 고민한 바를 잘 말씀해 주셨고 미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연구의 미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분들도 좀 말씀하신 거 다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토론자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오시는 박홍천 박사님. 네, 국립공원 연구원 박홍천이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또 배우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걸맞는 얘기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2023년 지난 하동 산불 160헥타 산불이 나기 전까지 모든 산불의 면적을 합쳐서 100헥타가 안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23년도에 160헥타 산불이 나면서 공단에서 산불에 대한 피해 현황 조사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공단에서 경험하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명확하게 침입식 피해가 확연하게
있는데 화력수의 생존력이 확실히 높고요. 신입수는 지중화, 지표화 지역이어도 바로 그 해에 고사를 하는 경향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그렇다고 화력수의 생존율이 높기는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2년을 합니다. 2년을 하고 보관 여부를 판단을 하는 이유가, 화력수가 저희가 당해년도에 조사를 해서 살았다고 판단을 했는데 내년에 가면 죽어있어요.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내년에 가면 살아있어요. 이런 게 너무 복합적인 변수가 더 많아서 산림청 같은 경우도 보호지역에서 보건사업을 합니다. 근데 1년 조사를 하고 바로 보관 여부를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는 조금 다르게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보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산림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방향성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자료를 자료화해서 객관적 근거를 갖고 저희 정책적 방향은 보건 사업을 하되 전소지역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화력수 중심의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걸 우선적으로 가되 적지적수 개념으로 소나무의 생육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화력수의 생육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입지에 한해서 소나무의 식재도 보건 사업도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림청에서도 보호지역에서 보건사업을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주황산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3,260헥타르에 탔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와 같은 유사한, 아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지는 않은데 거의 유사한 방향성을 갖고 보호지역에서는 보건사업을 하고 있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이 나왔지만 보호지역은 그래도 산림청과 산하기관의 어떤 의견 차이는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같이 가고 있어서 국민분들이 우려하시는 분들이나 학자분들이나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그분들 부담을 좀 저희가 많이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 외에 이제 저희 공단의 입장에서 사실은 보호지역 외 지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강론을박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자의 의견이 있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강원도에는 산불이 크게 나지 않아서 참 다행인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강원 지역에 산불이 많이 안 나도록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